안녕하세요. 오늘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1년에 이 작품은 제인 에어라는 영화로,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비밀을 품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인 에어는 사실은 사랑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예요. 가정교사 신분의 여성과 그 저택의 주인, 가정교사를 고용한 주인 남성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각자 비밀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고, 이 비밀이 또 폭로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인 에어라는 작품은 영국 문학의 전통 안에서는 약간의 고딕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공포스러운 장르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정교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의 또 시리즈나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틀 안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해석할 때 굉장히 새로운 지점들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전 작품들이 그렇듯이 이 제인 에어도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20편이 넘는 영화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만 해도 몇 편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작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브론테는요, 181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고 1855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성도 요절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샬롯 브론테는 사실 브론테의 자매라고 더 유명하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와 앤 브론테, 그리고 샬롯 브론테, 이 세 사람이 자매로 유명한 자매 작가들인데요. 영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출한 작가, 여성 작가들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사실 아버지가 성공회의 목사였어요. 목사의 딸로 자랐고, 그리고 이 6남매가 있었습니다. 6남매 중에 세 번째 딸이었고요.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고, 에밀리와 앤이 여동생으로 그 아래에 있는 6남매인데요. 6남매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6남매는 굉장히 글쓰기와 그림과 이런 데 재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절을 집에서 글쓰기와 그림과 이런 것들로 활동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샬롯 브론테 위에 두 언니가 있었는데요. 이 두 언니가 어렸을 때 기숙학교에서 사망을 해요. 이 기숙학교에 사실 샬롯 브론테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살쯤에 여기에서 전염병이 돌고요. 병이 돌아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두 언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샬롯을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거기서 사망한 여자 학생들, 아이들, 소녀들, 이런 이야기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언니가 죽고 나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동생과 함께 또 로헤드 기숙사 학교라는 학교에 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동생은 사실은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나왔는데, 이 학교를 무사히 샬롯은 졸업을 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학교 생활과 기숙학교에 남아서 교사 생활을 했던 제인 에어라는 이 인물, 작품 속의 주인공도 사실 샬롯 브론테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활을 그렇게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벨기에에 가서 에제 기숙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에제 학교인데 에제 교장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혼자 흠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었는데, 에제가 당시에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적미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은 상심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오게 되는데요. 유부남이었던 에제 교장을 사모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인 에어에 나온 로체스터와 제인의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우리 좀 나눌 텐데요. 어쨌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사실 1849년 이쯤에 이제 47년 이쯤에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게 되는데요. 46년에 제인 에어를 쓰고, 그리고 이후에 앤 브론테와 에밀리 브론테도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둘 다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사실 이 형제들 앤과 에밀리 외에 패트릭
브렛넬 브론테라는 남자 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남동생도 그림과 글쓰기에 굉장히 재주가 뛰어났고, 남동생과 여자 형제들과 함께 시를 써서 시라는 책을 출간을 하기도 하고 여러 작품 활동들을 같이 했었는데, 아편 중독에 빠져서 이 남동생을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앤과 에밀리도 머지않아 사망을 하고 결국은 그 중에 샬롯만 남게 됩니다. 이 샬롯 브론테는 에제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혼자서 지내다가 이후에 결혼을 안 하고 지냈는데요. 38세에 집요한 청혼에 못 이겨서 네 번째로 청혼에 승낙을 해서 결혼을 한 남성이 이제 아버지의 부목사였던 인물과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서 글쓰기를 계속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은 단지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바빠서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해요. 사실 샬롯 브론테의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밑에 동생이 3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과 딸 둘을 더 낳는 동안에 아마도 얼마 안 돼서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샬롯 브론테도 어떻게 보면 임신 중에 사망함으로 해서 당대 여성의 그런 비참하고 위험한 그런 삶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준 그런 작가가 됐어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생애 동안 남겼던 그런 글들과 책들이 이 에밀리와 앤과 샬롯 브론테의 자매를 굉장히 유명하게 한, 영국 문학사에 남게 한 그런 작품들이 됐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 가장 유명하고요. 이 에밀리 브론테는, 그리고 앤 브론테는 아그네스 그레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기숙학교 여학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의 경험, 여성들이 아주 많은 경험을 했던 건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 경험들을 얼마나 잘 녹여내는 그런 작품들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동생인, 샬롯의 남동생인 패트릭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세 자매를 그렸고, 원래는 그 샬롯 브론테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인데요. 가장 오른쪽 옆에 자신의 모습도 그려 넣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지워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림은 세 자매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샬롯 브론테는 이 제인 에어를 쓰던 시기에 이제 1847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빅토리아 왕조의 시대였어요. 빅토리아 왕조는 사실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호황을 누리던,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던 그런 급변기였고, 안정적으로 부를 누리던 시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호황기였죠. 근데 이 시절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관습은 어떻게 되었냐면, 또 유명한 걸로 가정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엄격한 가정교육.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던 것은 아니고, 글을 안 썼던 건 아니고, 책을 안 읽었던 게 아닌데요. 주로 받았던 교육이라는 것이 현모양처가 되는 법, 조신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배우거나, 종교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얌전하고 순한 그런 여성상이 최고인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규율과 규칙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많이 발달하던 시기였고, 신분사회가 사실 전통적인 귀족사회, 혈족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귀족계뿐만 아니라 신흥 부자 계층들,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큰 변동을 겪게 되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무역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제국의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분사회에 여러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중간계급이 기회를 얻고 더 많이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여성의 직업인으로서 가정교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소설의 테마들로 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주인과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흔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정교사로서의 직업은 사실
완전히 하층 계급의 노동 계급보다도 훨씬 수입은 작았대요. 수입은 적은 수입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이걸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적당히 교육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여성이어서 기품 있고 예의범절과 관습과 어떤 문화적으로나 자본, 지식 자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층에 가깝거나 더 못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위치였다는 거죠. 하인 같지만 하인은 아닌 뭐 이런 이제 관계였다라는 거고요. 제인 에어라는 이 소설은 1인칭 서술이 특징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죠. 제인 에어라는 작품은요, 다양한 장르들이 이 하나의 작품에 들어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당대의 고딕 소설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공포 장르에서 나왔던 그런 소설들의 특징과 약간 스릴러적인 분위기로 기괴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느낌도 미스테리의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랑 이야기여서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계급 사회를 다루는 영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분위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문학사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인 에어는요, 엄격한 신분사회와 관습에 저항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아까 가정교사라는 직업이 하층민에 더 가깝고 하층민과 평민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억압적인 면도 갖고 있었지만 이런 여성이 결국은 주인과 어떤 상층 계급과 결혼하게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신분 상승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그리고 이 여성이 굉장히 대개는 지혜롭고 선한 그런 인물로 나온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전복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제인 에어의 이 작품은 여성 문학의 전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작품 이제 다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여성이 남편과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여성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특히 여성 작가가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더 주목해서 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샬롯 브론테가 사실 제인 에어의 입을 통해서 했던 말인데요.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에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신만큼 몸도 영혼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등하다. 특히 영혼이 동등하다.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샬롯 브론테가 주장했던 작품 속에서 이야기했던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제인 에어라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비밀을 품은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인이라는 소녀가 작품에 나오는 것은 원작에서는 10살 정도 되는 이제 나이에 리드 가족의 얹혀서 살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로체스터가 살고 있는 손필드의 저택을 뛰쳐나가는 제인 에어의 모습으로 2011년 영화 버전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미스터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리드 가족이 얹혀 살고 있는 이 제인 에어는 사실 천덕꾸러기 같고요. 하인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녀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당대의 소설로서는 드물게요. 여기 제인 에어는 예쁜 여성이 아닙니다. 예쁘지도 않고 키도 작고 깡말랐고 어렸을 때 잘 먹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소설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뭐 예쁘거나 잘생긴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가 아니에요. 딱히 로체스터라는 남자 주인공도 그렇거든요. 잘생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의 로맨스 소설의 전형을 약간 뒤집고 있는, 바꾸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제인 에어가 리드 가족과 살게 됐냐면, 리드는 외숙모예요. 외숙모 리드 부인이고, 존이라는 사촌 오빠와 또 언니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과 언니들이 이 제인 에어를 굉장히 구박하죠. 왜냐하면 삼촌인 리드 삼촌이 사실 제인 에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인 에어의 엄마는 변변찮은 목사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목사와 결혼을 해서 가문에서 거의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나는 그런 위치였어요.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 목사였던 제인 에어의 아버지와 또 부인이었던 엄마가 티푸스라는 질병, 전염병을 얻어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제인 에어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나마 이 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리드 삼촌이 제네어를 데려와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드 삼촌도 안타깝게도 빨리 죽고 말죠. 생을 마감을 해요. 죽으면서 제네어를 잘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겨서 숙모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리드 숙모는 그렇지만 유언이니까 지키기는 하는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어를 구박덩어리로 내버려 뒀고, 특히 존이라는 사촌 오빠는 이 제네어를 데리고 너무 짓궂게 장난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불화하다가 제네어가 하녀들에게도 구박받고 하다가 붉은 방이라는 곳에 갇히는데, 이 붉은 방을 제네어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방에 삼촌이 돌아가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붉은 방에 갇혀서 거의 병이 나다시피 하고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다가 의사의 제안에 의해서 제네어를 기숙학교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귀찮은 아이 처치한다는 심정으로 리드 부인이 학교에 보내요. 그런데 이 학교가 또 가관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학교에서 학교 운영자인 목사가 와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리드 부인에게 얘기만 듣고 이 목사가 학교에 가서 제이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아이라는 소문을 먼저 퍼뜨리죠. 그래서 제인이 학교에 가서도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라는 것도 멀쩡한 곳이 아니라 자선 학교인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환경도 엉망진창이고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로드의 기숙학교가 사실 제인 에어와 자매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언니들 두 사람이 죽었던 어린 시절의 그 기숙학교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인 에어가 사실은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캠벨 선생님이란 좋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히 그곳에 정착을 하고, 못된 운영자인 그 목사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졸업하고 거기에 교사로까지 남게 되는, 비교적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결혼하면서 학교를 떠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될 의미를 생각하지 못해서 제인 에어는 광고를 하고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체스턴의 집에서 연락이 온 거죠. 로체스터의 쏜필드 저택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로체스터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던, 아빠가 로체스터인지 알 수 없는 로체스터의 전 애인의 딸인 아이를 가정교사로서 돌보게 되는 것이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와 관계를 맺게 된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제인 에어는 손필드에서 로체스터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상하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인 에어가 만나게 되는 두 남자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 로체스터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할 뻔하지만 사실 이상하게 비밀을 품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 저택에 아내를 숨기고 있었던 건데요. 미치광이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정략 결혼을 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 여성의 을 비밀에 놓고 제인 에어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인 에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곳을 뛰쳐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로체스터와의 그런 만남이고요. 뛰쳐나와서 만난 사람이 세인트 존이에요. 세인트 존이 나중에는 사촌이었던 걸로 밝혀지죠. 제인 에어의 사촌이었던 걸로 알려지지만 원래는 죽을 뻔한 제인 에어를 살려준 그런 집안이 세인트 존과 두 누이입니다. 세 사람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제인 에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세인트 존에게 청혼을 받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두 남자가 둘 다 제인 에어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혹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세인트 존은 청혼을 하는 건데요. 두 남자가 다 제인 에어와 결혼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남자들이었어요. 제인은 세인트 존의 청혼을 받지만 이걸 거절을 합니다. 결혼을 거절한 여성이 등장하는 거죠. 당시 제인이 사실 딱히 대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당하게 결혼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세인트 존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고 그 선교사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보아하니 선교사 부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정말 좋은 자질을 지녔구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제인 에어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아내가 아니라 사촌동생으로라면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인트 존은 그게 아니라 아내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제인 에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두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걸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제인 에어는 사실 비밀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손필드 더책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로체스터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제인 에어는 세인트 존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제인 에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명으로 다른 성을 썼어요. 에어라고 말했으면 사실 분명히 친척이었다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요. 그 정보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면서 제인 에어가 세인트 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제인 에어를 그러면 어떻게 여성문학으로 볼 수 있고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으로서 제인을 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인 에어는 안정적인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는 그런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말하자면 로드 기숙학교에서 교장이 비록 떠났지만 거기 선생으로서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기를 거부하고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자신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당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어떤 동등한 이상을 주장을 했어요. 로체스터가 굉장히 제인 에어를 예쁜이 취급을 하고 귀여운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베푸는 것처럼 하고 뭔가를 막 사주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인 에어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영혼으로 대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세인트 존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을 따라서 인도에 가는 것이 내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인 에어가 헌신된 삶이나 아니면 신에게 봉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막 세인트 존의 청혼에 응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시점에 로체스터에게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제인 에어가 사랑과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샬롯 브론테가 주장하는 바이기라도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억압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로우드 기숙학교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어떤 시설이었고, 거기서 일어나는 강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청렴한 삶을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세인트 존이 얘기했던 청혼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제인 에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인 에어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반대할 줄 알았다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저항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당대의 어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당대로서는 드물게 또 신분을 극복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계급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체스터에게 제인 에어가 찾아갔을 때 사실 제인 에어가 발견한 것은 로체스터가 이미 패망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숨어있던 아내가 숨겨두었던 그런 아내가 결국은 사고를 터뜨리죠. 그래서 불을 내고 손필드 더책이 다 타버리고 아내도 죽고 결국 뭐 위에서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을 하고요. 이 일 때문에 그래도 아내를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이 로체스터가 자신도 팔도 다치고 시력도 잃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인 에어는 사랑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이 제인 에어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재산을 갖게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까 세인트 존과 제인 에어가 사촌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를 단신인 줄 알았던 이 제인 에어에게도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빠가 있었던 건데,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 있던 동생이 사실은 상인이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건데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사촌지간이니까 사실은 세인트 존과 누이들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인트 존과 이 누이들의 그 가족의 어머니가 이 삼촌의 누나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인 에어의 고종사촌들이었던 것이 이 사람들인 건데, 고모의 아들, 딸들이었던 건데, 고모 부와 이 삼촌이었던 작은 아빠였던 이 에어 씨가 사업을 하다가
뒤틀어졌어요. 사이가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촌들이, 이 조카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인 에어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섰다가 리디 부인에게까지 연락이 갔는데요. 리디 부인이 제인 에어가 잘 살게 되는 것을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불러서 제인 에어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삼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작은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연락이 닿았는데 2만 파운드나 되는 큰 재산을 남겼어요. 2만 파운드면요, 대충 환산을 해봐도 23억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2만 파운드를 받고 나서 제인 에어가 그리고 사촌들과 이 돈을 나눠요. 욕심 없이 5천 파운드씩 골고루 나눠 갖기로 하고, 그러니까 재산과 어떤 이 돈에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여기에 또 얽매이지 않고 이 제인 에어가 로체스터의 집에도 이 재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 로체스터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있어도 당시 의존적으로 로체스터에게 들어와서 의존해서 살게 되거나, 로체스터는 이미 재산이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거나 작은 아빠가 물려준 재산에 의존해서 전체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이 여성으로서 이 제인 에어가 갖고 있는, 당대 여성으로 갖고 있었던 자부심과 어떤 긍지와 독립적인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이 작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산 상속도 자기 혼자 다 받지 않고 사촌들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넉넉한 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제인 에어를 특별한 여성으로 만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봐도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인 에어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회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유순함을 강요하고 경제력으로 구획화된 어떤 계급 질서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살도록 만들었는지를 폭로하는 역할을 역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인 에어가 마치 샬롯 브론테의 자매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선학교라고 얘기하는 종교시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급제도와 계급의식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당대로서 이제 이 작품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지점이었다면, 오늘날에 혹은 이후에도 여러 면에서 이 제인 에어는 복합적인 텍스트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이 손필드 저택에 갇혀 살았던 버사 메이슨이라는 이 여성의 존재거든요. 로체스터의 부인의 이 역할인데요. 이 여인이 정말 미쳤는가, 혹은 이 여성을 미치게 만든 건 뭔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만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체스터는요, 이 여성을 억압하고 감금하고 오랫동안 비밀로 하고 심지어 제인 에어에게 중혼을 시도했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1년 뒤엔 내가 밝힐게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도덕성을 드러내 보이는 면이 한 가지 있다면, 특히 버사 메이슨이라는 존재는요,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원작에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까맣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거부의 딸이에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집안이고, 로체스터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것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략 결혼으로 돈 많은 자메이카 거부의 딸에게 로체스터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나이도 4살이나 많고요. 그런데 이 여성은 굉장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 가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져요. 반백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에 있는 백인, 사업을 하고 있는 백인이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건데요. 당시에 혼혈인들과 식민지의 여성들, 식민지 사람들을 취하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작품이 150여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작가들과 많은 비평가들이 이 점에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버사 메이슨을 주인공으로 한 다른 작품과 프리퀄 같은 류의 작품들을 쓰는 다른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제인 에어라는 작품이고요.
당대의 그냥 공포와 스릴러와 아니면 애정소설로서 혹은 관습적인 가정교사가 나오는 영화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냥 여자가 신분상승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들의 틈새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비평의 지점들과 생각할 거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전의 한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당시에 여러 관습과 제도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여성 문학에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제인 에어라는 작품, 샬롯 브론테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 샬롯 브론테의 삶과 어떤 그의 생활과 가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작품에 미친 영향이나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급진적인 면들 혹은 당대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